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시사 매거진 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한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 개최지가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 결정됩니다. 사우디 리야드와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부산은 결선 투표에서 대역전극을 노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대응을 놓고 회의를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은 보란 듯 정찰 위성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을 촬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 합의로 폐쇄했던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계엄령이 선포될 거란 강성 발언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특별한 분 모시고 라이브 스테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난히 건조한 공기에 찬바람까지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인 만큼 모두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 남성현 산림청장 모시고 관련 사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사실 등산 애호가라서 산림청 100대 명상 중에서 21개 제가 네. 등산했거든요. 근데 다음 달 15일까지가 사실 뭐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등산객들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내년 한 5월 말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산불이 지금도 하루에 한 2건씩 꼭 나는데요. 예.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을에 이제 단풍이 다 졌습니다만은 가을에 이제 산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담뱃불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주의 때문에 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가을 거지가 지금 시골에서 가을 거지. 예. 추수. 예, 추수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옥수수, 콩대, 깨대 뭐 이런 그 산림 이게 영농 부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불을 태웁니다. 그게 이제 산간으로 번져가지고 하고 세 번째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집 안에서 그 화목보일러를 태우는데 이게 과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 재가 아직 덜 꺼졌는데 꺼진 줄 알고 버리다가 이게 이제 산불로 번지는 경우 또 영농하면서 이제 이 용접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의 부주의로 산불이 많이 납니다. 등산객들도 조심해야겠고요. 등산객들도 조심하고 특별히 산간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농산촌 주민들 그 절대 영농 부산물 태우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직접 파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불이 점점요 보면 저희한테 좀 일상화 그리고 대형화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비책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제 산불이 여름철 아주 비 올 때 말고는 연중 발생되고 있고 연중으로 또 산불이 발생이 되면 대형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그 숲만 태웠는데 요새는 이제 도시가 태워지고 또 인명 피해도 우려가 되고 고성 산불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제 예방 대책하고 그다음에 진화 대책인데 예방 대책은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전국에 한 22,000여 분의 산불 감시원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게 감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ICT 기술을 활용해서 별도로 저희가 무인 감시 카메라라고 주요 산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한 1,400여 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바로 캐치가 되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그 탑재된 AI요. AI 기술로 산불이 많이 나는 동해안 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했고 그걸 이제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또 드론으로 저희가 산불 감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산불이 이제 안 나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산불이 나면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해서 헬리콥터가 바로 초동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쓸 수 있는 헬기가 한 200대 정도 되는데 산림청의 주력 헬기가 48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헬기, 임차에서 쓰는 게 한 73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나면 우선 공중 진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요새는 이제 산불로 이제 헬기를 끄면 밑에 낙엽이 굉장히 많아서 많죠. 예. 잘 안 꺼집니다. 예. 잔불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상 진화에 우리가 임도를 따라서 지상 진화대원이 진화차를 가지고 예. 가서 끄고 그러니까 공중과 지상이 입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입체 그리고 AI 산불 그렇습니다. 효과가 되게 보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저희가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지난 9월에는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이거 선정했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100대 명산만 알았지 이건 몰랐거든요. 예, 저희가 100대 명산은 2002년도에 저희가 우리가 선정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국토녹화 50전이라고 그래서 황폐된 숲의 나무를 저희가 120억 그루를 심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잘 가꾸고 보존도 하고 활용하는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서 100대 명품 숲을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로 산림 경영형, 산림 휴양형, 또 산림 보존형 이게 약간의 이제 종류별로 예. 구분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홍릉숲,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광릉수목원, 광릉숲, 저희도 가봤습니다. 인제 자작나무숲, 대관령숲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세 군데 갔네요. 제가. 그러셨습니까? 예. 그 외에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숲도 저희가 각 지자체, 그다음에 단체,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100대 명품 숲이 국민들로 사랑받는 아주 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가봤는데 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일단 임도 전도사라는 걸 자청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임도라고 하면 이제 산림 관리를 위해서 조성한 도로라는 뜻 아닙니까? 예.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임도도? 예, 임도가 좀 용어는 어려운데 예. 하여튼 산에 있는 길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산림을 잘 가꾸는 데 필요한 길이고요. 두 번째는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서 산불 진화하는 데 필요한 산불 진화 임도가 있고요. 예. 세 번째는 평상시에는 우리 산악 레포츠, 숲길 탐방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마운틴 있거든요. 바이크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하고 모터바이크도 MTB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임도를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환경성 검토도 하고 재해안전성 검토도 하고 지역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임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흥미롭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요. 보니까 최근에 소나무 재선 충병이 예년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좀 이렇게 걸리면 단기간에 좀 고사하지 않습니까? 네. 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데 네. 방제 노력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소나무 재선충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주변에 가다 보면 소나무가 이 잎이 시들어가거나 빨갛게 단풍 난 것처럼 돼 그런 거 있거든요. 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희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약제를 주입하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예. 빨리 발견해서 바로 벼고 그다음에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산림당국에 이 1588-3249입니다. 1588-3249. 1588-3249. 예. 저 등산을 하시거나 주변에 말라 죽어가는 그 소나무를 발견하시면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전염되지 않도록 그걸 바로 나무를 베서 파쇄하고 훈중 처리해서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88-3249 꼭 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취임 일성 때 이제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라고 예. 주창하셨었는데 예. 계획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숲으로 잘 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그게 이제 산림 100대 100년 비전이거든요. 앞으로 투트랙인데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돈이 되는 보물상이 되고 일반 국민들은 산을 통해서 숲을 통해서 힐링이 되는 그런 정책이 저희가 산림 르네상스 시대가 가는 정책의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남성현 산림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픽입니다. 여론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라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4개월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가해자는
사고 당일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2차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즉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게다가 사고 이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가 하면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단순한 낙서라고 무시하기엔 깨름칙하고 불쾌한 빨간 글씨가 서울 용산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적힌 내용도 미스터리한데요. 한글과 영어로 이갈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문의 낙서를 남긴 범인, 잡고 보니 30대 미국인 남성이었는데요. 남의 집 대문이며 굴다리, 전봇대 등 150곳 이상의 낙서를 남겼는데 그중엔 어떻게 저기에 글을 썼을까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신이 이갈이가 심한데 이갈이가 심각한 질병인 걸 알리고자 낙서를 했다. 그런 황당한 진술을 했다는데요. 굳이 그 심각성을 왜 머나먼 타국에 와서 알리려고 하셨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병이 나이를 가려가며 오는 건 아니라지만 이제 50살 스타 강사 김창옥 씨가 최근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강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엔 뭘 자꾸 잃어버렸고 숫자를 잊어버렸다. 그러다 집이 몇 호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 심각한 기억력 감퇴 증상을 겪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술도 마시지 않는 자신에게 이런 병이 찾아온 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며 과거 가정폭력을 당하던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늘 웃음과 감동을 주는 강연을 들려줬던 김창옥 씨. 이제는 반대로 응원과 힘을 받아가실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도덕성을 거론하면서 일단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어제 이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혁신위원회 공지를 통해서요. 이준석 대표와 부모님께 좀 과한 표현을 한 것 같다면서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도 애가 잘못되면 어른이 지적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마디 한 게 부모님께 화살이 가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내에서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부모님까지 꺼내드는 건 적절치 않았다 얘기 드립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고요. 이 부분은 뭐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위원장께서 실수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가족에 대한, 가족 명예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사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요. 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연락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럼 왜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남의 집을 자꾸 건드립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중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저는 다문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은 어느 문화에서도 이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정치에 나옵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 얘기가 어떻게 정치에 나오냐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데 장희찬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떨떠름한 반응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서로 격돌하더라도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안 되죠.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인요한 위원장께서 빨리 사과하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날선 언어로 상처를 많이 남긴 걸로 유명한 정치인이거든요. 삼성 간호라는 표현은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패드립이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가 타인에게 사과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위원장이 잘못하고 사과한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 서로를 비난하더라도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는 그런 경종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언으로 혁신이가 동력을 좀 상실한 게 아니냐, 위기에 좀 봉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장희찬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이가 정말 잘 해왔고요. 남은 혁신안들이 있다면 또 국민을 놀라게 할 만한 것들로 발표하면 저희 당 차원에서는 그 혁신안을 존중해서 혁신안이 공천 과정에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쭉 혁신이가 그래도 쭉 가시라고 보십니까?
네, 뭐 혁신위가 어쨌든 2달간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혁신위원들이 분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퇴를 하겠다고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그러셨는데 내분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내분이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부에서 솔직한 정치인 출신들의 어떤 말실수가 또 있었던 거죠. 뭐 즉슨 뭐 이 기간이 어차피 뭐 김기현 대표의 어떤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나는 혁신위를 통해서 할 걸 다 이뤘다. 이러한 것들이 비정치인 출신들의 혁신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인요한 위원장의 말실수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두 번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이 말을 듣고 많은 중진들이 비토를 토하니까 농담도 못하냐라고 이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그 이후로도 뭐 김한길 뭐 혁신 통합위원장과 뭐 매일 통화를 한다느니 대통령과 뭐 만나야 된다느니 이러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경험이 조금 부족한 데서 나오는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혁신위가 본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날을 잘 결정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쯤 되면 좀 등판하는 분 계시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인 위원장 한마디 겨냥해서 한마디 했어요. 장가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에 한마디 했는데요. 이 구상유치라고 양김을 비방하던 옛날 유진산 대표가 연상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구상유치는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입니다. 1970년대 당시 유진산 야당 총재가 이 김영삼, 김대중이 주도하는 이 40대 기수론에 대해서 구상유치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을 이에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뭐 비대위 국힘이 잔류해갖고 네. 뭐 비대위 맡을 생각도 없다. 일단 제안한 적 없는데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 하고 또 양측이 손을 안 댈 거다 하면서 일단 무조건 나가겠다. 네. 이제 탈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이준석 대표는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신당으로 갈 것이냐 무소속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이 일전에 윤 대통령과의 어떤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본인이 뒤통수를 맞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인요한 위원장이 통합을 하자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지만 모욕을 당한 것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때 이준석 대표가 했던 뒤통수론이 결국에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신당 창당의 등판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위 얘기 다시 들어가면요. 혁신위 통합론도 그렇고 희생 요구, 그리고 인 위원장 설화까지 나오면서 또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장가 기자 일단 무역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한 뭐 친윤이라든지 중진, 지도부가 단단히 버티고 있는 데다가 연이은 설화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혁신위가 오는 30일에 지도부, 중진, 친윤 핵심에 대해서 이 불출마라든지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부모 설화 논란이라든지 뭐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 시간 끌기용이라는 이 발언의 타격, 또 여러 중진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동력이 많이 좀 반감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정치한 최고. 일단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윤심, 윤 대통령 마음 이거 강조했는데 오늘 30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고 뭐 그걸 밝히는 것도 전 당연한 정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 중에 제가 반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부가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성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최고위에서 이 혁신위의 안건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일단 30일 날이 공식 안건으로 이제 의결하기로 한다. 뭐 인요한 위원장이 복귀하기로 한 날 그날이죠. 네, 30일인데 아마도 저희 최고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혁신위 안건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무엇이든 적어도 지금까지 발표된 안건에 대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부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제 인 위원장이 이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사퇴나 뭐 다른 뭐 강수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조금 더 당에 남으셔서 우리 당 혁신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게요.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가족 언급하면서 설화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강서구 보궐 패배 충격을 가시게 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했기 때문에 윤여한 위원장의 역할이 12월에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12월 24일까지가 혁신위 활동 기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삼선의 하태경 의원이요, 50여일 전에 선언한 대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이 아닌 험지입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우선 하태경 의원의 이제 출마 선언을 한번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 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입니다. 지역구 선택이야 개인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알지 못하고 평가하기는 부적절하고 관련해서 지도부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지도부와 상의를 한 거고 네. 모든 상의 못한 지도부도 있어요. 전부 다 미리 다 협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도 상의 못한 이제 일부 지도부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오해가 다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에 좀 계속 맞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현 지도부를 계속 때렸거든요. 아무래도 좀 자기 공격하는 사람 좀 밉죠. 정인찬 최고 어떻게 드셨습니까? 하태경 의원은 당에서 양해해줬다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는 무슨 소리냐 들은 바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지도부 인사와는 논의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당 대표나 이런 분들과는 따로 논의가 없었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출마하겠다는 건 개인의 결심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있는지는 우리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또 최재형 의원이라는 현역이 종로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하는 게 수도권 선거 판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에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적어도 이 영남이라는 부산 해운대라는 좋은 지역을 놔두고 서울에 도전을 했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당의 다수의 다른 의원들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본인 체급 키우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라는 게 본인 체급을 키우는 거죠. 본인의 체급을 계속 키워서 큰 정치인이 되는 게 정치의 과정인데 너는 체급 키우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냥 평생 잔바리 정치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동의할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장관 기자, 일단은 같은 당의 종로 지역구 현역 의원이죠. 아까 얘기하셨는데 최재형 의원인데 반응 나왔나요? 어떤 반응 내놓던가요? 네, 최재형 의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요. 한동훈 장관 출마설에 이어서 하태경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한 걸 보니 역시 종로구가 정치 1번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로구를 자신이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내년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더 굳건히 하겠다 이렇게 사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정인찬 최고. 일단은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종로 출마설 관련해서는 이제 비례대표가 적합하다 이렇게 좀 던져놨고 상황에 따라 이제 하태경, 최재형, 한동훈까지 이제 집안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세요? 네, 아직 한동훈 장관의 미래를 점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제가 한동훈 장관을 자주 메시에 비유하는데 한 장관은 와일드 카드입니다. 우리가 아시안 게임 나갈 때 이제 그 나이대 이상의 24세 이상 최고 기량을 가진 선수를 와일드 카드로 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어디 나간다 하면 그 한 장관의 선택에 당이 다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례대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갈지 또는 종로 출마할지를 점치기는 조금 섣부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하리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그 하태경 의원은 정말 영리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부산에서 사실 본인이 비명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다고 빨리 판단을 한 거죠. 그럴 바에는 제가 빨리 수도권에 진출을 해서 그 안에서라도 노른자를 한번 가져보겠다라는 노림수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찾은 게 험지라고 말하는 그 종로입니다. 그런데 종로는 민주당에게 있어서 험지지 국민의힘에게는 격전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98년 이후에 12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8번을 보수정당이 이겼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현역과 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험지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하태경 의원이 본인의 사선 가도에 정말 영리한 어떤 선택을 했다. 이래서 정치인들은 죽으려고 나서면 오히려 살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아하. 중진들에 대한 어떤 경종이 울리는 어떤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종로 출마에 다양한 인사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인 곽상원 변호사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비서실장 얘기하고 나오는데 일단은 뭐 하태경 의원 출마 선언 했는데 일단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험지긴 하지만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곽상원 변호사가 있고 또 지금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종걸 전 의원 정도가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됐든 예전의 종로의 명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치 1번지의 명성이 있는 종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조금 거물급 인사가 나가서 반드시 종로를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 기자, 또 홍준표 시장이 나오셨습니다. 이 하의원장에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 상징적인 곳인데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 하의원을 공격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이 아닌 이 서울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선당 후사라기보다는 이거 제 살 길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주사파 출신 갈 곳 아니다. 장희찬 최고는 요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하태경 의원이 뭐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던 건 간에 사람이 생각이 늘 바뀔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사상 전향을 해서 보수 정치를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붙이는 것은 적절한 논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되는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요. 당 최고위와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당무감사위원장 일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22.5%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보니까 전국 204개 지역구 가운데 46개 당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뭐 컷오프하기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러는데 굉장히 이 정도면 큰 폭이고 공천 물갈이가 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당무감사위는요, 다음 달 구성될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번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30일에 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도 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출범 전이기 때문에 교체 권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초선과 중진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46명 외에 이 원내 국회의원이 당협 위원장으로 있는 당협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컷오프해야 한다라고 공관위에 사실상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비율은 확정하진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서 당 지지도가 70%에 육박하는 영락과 의원들에게 사실상 불리하지 않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는요, 이들을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할지 그렇지 않으면 재조사를 통해서 결정할지는 이 공관위로 공을 넘기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일단 감사 결과를 보면은 현역 1위가 배현진 의원이네요. 그리고 원외 인사 1위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인데 일단은 나머지 순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장희찬 최고 일단 사실 관심은 거기 하위 22.5%에 누가 들어갔냐 아닙니까? 근데 하위권이 누구인지 외부에 공개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산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냥 자포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1위 두 분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거지 신희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라서 뭐 저희가 최고위에서 보고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고 기본적으로는 당무감사위에서 곧바로 공관위로 이 결과를 넘겨서
본관위에서 처리하게 하는 게 당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이제 민주당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이제 곧 공관위가 열릴 건데요.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총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당무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에서 22.5%는 네. 생각보다 좀 작은 수치가 아닌가. 작은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당에서는 이런 포션을 조금 많이 넓혀놔야지 여러 가지 어떤 당내 기강도 좀 작고 어떤 베일에 쌓여서 또 리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관심도 끌기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 드디어 공천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당내 분열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혁신 공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장전책 일단은 지난번 총선 앞두고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좀 큰 수치인가요? 낮은 수치인가요? 근데 원래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총선 때마다 50% 정도는 물갈이합니다. 그래서 초선 비율이 대규모로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게 22.5%를 가지고 막 큰일인 것처럼 하는 것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를 잘리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원래 한 50% 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더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뭐 한 그 정도는 갈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막말 논란이 잇따르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요. 이를 또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죠. 자,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은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2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선거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말 공천 반영 카드 이렇게 먹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요. 발목대기, 발모가지 방언이라고 하죠. 발모가지를 분질러놔야 된다. 그리고 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게 이러한 발언들이 누구의 발목을 잡을지 의문이고요. 저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이탄희 의원을 좀 본받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요즘은 아니죠. 좀 됐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잡는 게 이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과 설화를 주고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중도층에 있는 MZ들이 있는 어떤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진 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객관적 사실을 대비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문을 하고 또 전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AI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조목조목 흔들리지 않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황하고 오히려 3자들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이런 상징적이고 또 막말 파동에 가까운 이런 오해를 받는 말을 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어떤 객관적 증시를 조금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제3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전에 이탄희 의원이 이제 지역구 용인인가요? 네.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자기 것을 먼저 내려놓는 이런 정치는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중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탄희 의원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절대 병립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여러 정당들 다당제로 좀 가야 되는 길목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거지만 이 대통령제 하에서 과연 다당제로 열어주는 것은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금 거대 양당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3당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여야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유리한 방면으로 가고 싶은 게
정치인들의 욕망인데 이번만큼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로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제 얘기 나온 김에요. 이탄 의원 일단은 불출마 선언했는데 선거제 민주당 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장희찬 최고는 이 결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누가 되었든 불출마나 험지 출마 결단은 존중받아야 하고요. 다만 저는 선거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연동형 선거제는 국민이 산식을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선거제입니다. 과거에는 심상정 의원이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고 말했고 이번에는 민주당 허영 의원도 국민이 그거 계산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정개특위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선거제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던진 표가 어떻게 의석이 되는지를 국민들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정치개혁을 하고 싶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과 뭐 충청권, 호남, 영남권을 나눠서 그 지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안을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제는 이제 뭐 곧 불붙을 것 같으니까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민주당 그 막말 후폭풍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찬 최고 일단은 김영민 의원의 이제 독재 계엄 발언. 여당에서는 일단은 영화 정치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요. 야권의 영화 정치 이거 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뜬금없이 계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중 누구도 계엄의 기억자도 꺼낸 사람이 없고요. 이게 2023년, 2024년에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서울의 봄 영화 된 것 같아요. 서울의 그러니까요. 그 뭐 예전을 다룬 군사 정권 시절 다룬 영화를 보고 막 망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김용민 의원이야말로 탄핵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할 때 옆에서 웃으면서 박수친 장본인 아닙니까? 본인의 과오를 지금 물타기 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계엄을 꺼냈는데요. 이 서울의 봄 영화만 보지 말고 아수라라는 영화도 좀 같이 한번 감상하시라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영화죠, 아수라? 뭐 근데 요즘도 계속 인기 많고 역주행하더라고요. 정우성 배우가 거기도 네. 출연했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감독인데요.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발언들이요. 북 콘서트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 등에서 나오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를 두고 시한폭탄 모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 최근에 당내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막말에 대해서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한병도 기획위원장이 앞으로 공천 심사 그리고 나중에 서약서도 받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이지 않는 막말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당내에서 정말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당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호응 때문에 조금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지자들도 중요하지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중도층에 있는 전혀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부끄럽다. 왜 이러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강욱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지적해서 했던 말이 정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차라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모친의 어떤 구속, 오빠의 재판 이런 거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줘야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어떤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이 외면된 채 이 암컷이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성층에서 7.8% 정도의 어떤 그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복구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성원 자체가 자숙하고 앞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런 발언을 두고서 조금 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요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한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 운영 발목 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관 기자, 여기에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일단은 그런 발언들 이런 데 가세를 좀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6일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요. 한동훈 장관은 현재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하는데 이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으니까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질문을 하는데 한 장관은 질의 취지에 맞게 답하는 게 아니라 좀 엉뚱하게 질문한 사람을 공격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희찬 최고.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뭐 이분들이 뭐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근데 국민들 다수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뭐 암컷 운운하고 탄핵 운운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민영배 의원 등의 발언을 보면 전혀 수위가 낮아지지 않거든요. 개의치 않고 오직 강성 팬덤, 개딸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강성 팬덤 정치를 방치한다면 한국 정치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총선 아닙니까? 네. 이런 막말이 계속 나오는데 뭐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총선에 결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빨리 맞습니다. 수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어떤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많이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민영배 의원 지역구 그리고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대한민국에 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지역민과 소통을 하고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민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또 지역민으로부터 잘한다라고 오히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고 우리의 민심을 중앙에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또 칭찬을 받는 사례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지역구 하나를 봤을 때는 본인에게 정치적 생명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이 전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언을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 지금 오래 앉아 계시는데 네. 이런 막말들 들으면은 뭐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실까? 사실은 뭐 암컷 발언이나 여러 가지 들었을 때 저도 여성으로서 사실은 약간 수치심도 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발언들은 이게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탈당하고 탈당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는 5선의 중진 이상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은 이상민 의원이 또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국민의힘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면서 12월 초까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소속보다는 국민의힘이 나은 것이 확률적으로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 되면 어차피 당적을 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잠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게 정치인한테 그 정도 양심 요구하지 마세요. 저 정도면 덜 뻔뻔한 거예요. 진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몇 가지 개혁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 장희찬 최고. 일단은 12월 초에 뭐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런 뭐 시사를 했었는데 이제 거의 마음이 기울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오시면 저희는 땡큐죠. 네.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이라는 지역구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험지인데 그곳에서 5선을 한 이상민 의원이 오면 대전과 충청권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증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어떤 결정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가면 사실 민주당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유성에서 어떤 다른 후보가 나와서 이상민 의원하고 대항할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 네.
저희 민주당에는 이상민 의원 외에도 허태전 전 대전시장이라든지 이경 부대변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그 친문이 주류일 때도 비주류셨고 이제 친명이 주류가 됐어도 또 비주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을 때 소구력이 있고 중도층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뭐 팬덤 정치와 사당화가 싫어서 간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태극기 부대라는 팬덤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도대체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것에 어떤 혁신인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저는 차라리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한다면 차라리 박수치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네. 용기에. 하지만 양당의 폐해라든지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하지만 지금 본인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저 한 번 더 국회의원 하셔서 국회의장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것 외에는 느껴지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고. 장관 기자, 일단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 건데 휴대전화 4개라고 키워드가 나왔는데 누가 휴대전화 4개 갖고 있다는 거죠?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이 황의조 선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4대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 이 휴대전화 4대 그리고 노트북 1대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황의조 선수는 해외 체류 중인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일이 얼마나 많길래 휴대전화가 4개나 갖고 있는지 좀 저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황의조 선수가 또 5번째 또 입장문을 또 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의조 선수 사건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황의조 선수의 법률 대리인 측은 27일 오후에 입장문 5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황의조 선수가 사용하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 또 유출범에 의해서 유출된 것 외에 추가적인 영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촬영물 속의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한 부분이 2차 가해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황 선수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황 선수는 이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면서 자성하겠다라는 심경을 밝혔고요. 향후 이어질 수사 절차에도 협조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 방금 나갔는데 일단은 앞서서 입장문에서 일단 2차 가해가 이뤄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은 이 가해자로인데 지목되고 있는 황 선수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입장문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봤을 때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양형사유로 볼 수 있다. 되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 판결을 좀 받아보더라도요. 네. 어떠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질 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이제 재판장이 기재를 합니다. 그때 불리한 정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2차 가해, 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다든지 피해자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든지 이렇게 언론에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보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를 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엄중하고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황 선수 사건이 재판에 갈 경우에 이 부분이 불리하게 양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장관 기자, 일단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언급한 거 외에 또 2차 가해 논란이 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의 신상을 제3자에게 넘겼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는 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본인의 형수라는 점을 알고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 형수가 누명을 썼는데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답이 없었죠.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준 뒤에
함께 처벌 불원서를 부탁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지인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요. 결국 황의조 선수의 형수 처벌 불원서만 경찰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장전 최고. 일단 정치 얘기는 아닌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피해자가 사생활 영상이 좀 유포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일단은 원치 않게 신상까지 일부 드러나서 고통에 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큰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황의조 선수 측 대리인에서 이 피해자 신상 유추할 수 있는 발언 입장을 한 것은 굉장한 실수였던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바라보고 있고 양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어떤 사건이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황의조 선수가 책임을 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피의자인 황 선수는요 자신이 영상 유포 피해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불법 촬영 여부잖아요. 이제 황 선수가 상대방 동의를 받고 촬영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 일단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요. 결국 이 황 선수와 지금 피해 여성 A 씨 간 성관계 장면 촬영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황 선수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단순히 피해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뒀다라는 것만으로 성관계 촬영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까지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도 그러한 동의가 자동적으로 유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결국 정연인 간에 사전에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기로 동의했는지 아닌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라고 하면 황 선수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의 개수나 또 영상 장면의 수위나 또 유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징역형까지 갈 수 있고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은 넉넉히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같은 경우에는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2020년 5월에 이 법정형 자체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또한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이제 계속 국가대표로서 출전하냐 마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아시안컵에 뛸 수도 있고 네. 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 소속팀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논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의, 또 동의도 부동의, 또 동의했어도 부분적 동의. 이게 너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현명한 것은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여러 언론에 나오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경찰에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죄가 없다면 또 이런 무고함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팀에서 황의조 선수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황의조 선수 본인이 태극마크의 무게와 책임감을 느껴서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선수는 뭐 국민적 관심사라서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뭐 다른 생각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